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레프 톨스토이. 어느 날 도시에 사는 언니가 시골에 사는 동생을 찾아왔다. 언니는 상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도시에 살고 있었다. 여동생은 농부에게 시집을 갔기 때문에 시골에 살고 있었다. 자매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언니가 도시 생활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자랑하기 시작했다. 넓고 깨끗한 집에서 살고 있으며 아이들에게는 예쁘고 좋은 옷을 입힐 수 있고 근사한 음식과 맛있는 먹을 것들을 먹고 마실 수 있고 마차를 타고 극장 구경도 다닐 수 있고 여기저기 놀러 다닐 수 있는 도시 생활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 말이 안 입고 왔던 동생이 상인의 생활을 헐뜯으며 농촌 생활을 치켜세우기 시작했다. 언니, 난 있잖아. 내 인생을 언니 인생하고 바꿀 수 있다고 해도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농촌 생활이라는 게 넉넉하게 살지는 못해도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이거든. 언니가 우리보다 호화롭게 산다고 해도 돈벌이가 신통치 않게 되면 언제라도 빈털터리 가난뱅이가 될 수 있는 거잖아. 부자랑 가난뱅이는 종이 한 장 차이란 옛말도 있지. 오늘 부자가 다음날 먹을 걸 구걸하러 다니는 일도 종종 있고 말이야. 우리 농사일은 그럴 염려가 없거든. 농사꾼 생활이라는 게 넉넉하진 않아도 오래 가거든. 부자가 못 되는 대신 배를 고를 일이 없다고. 이에 언니가 대꾸했다. 야, 냄새나는 소랑 돼지랑 살면서 끼니만 안 걸으면 다냐? 평생 좋은 옷을 입어보길 하니 멋진 사람들을 네가 만나볼 수가 있니? 네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결국 그 냄새나는 거름더미에서 살다가 죽겠지. 너도 네 아이들도 그렇고 말이야. 맞아, 언니, 우리들은 그래. 근데 위험한 게 전혀 없거든. 누구처럼 누구한테 굽실거릴 필요도 없고 누굴 겁낼 필요도 없고 말이야. 오늘 무사했다 해도 내일 악마의 꼬임에 넘어갈 수도 있고. 언니, 형부가 언제 도박이나 술이나 여자에 빠져서 전 재산을 날릴지 어떻게 알아? 툭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도시 생활이라면서. 안 그래? 동생의 남편인 바음이 난로가에서 여자들의 수다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그치, 맞는 말이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땅을 파먹고 사느라고 엉뚱한 생각 따위를 할 틈이 없지. 아,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땅이 넉넉하지 않다는 건데 땅만 널찍하다면 악마조차 무섭지 않을 텐데. 아휴. 여자들은 차를 다 마시고 나서도 한참 동안이나 옷 얘기를 하다가 찻잔을 치우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난로 뒤에서 악마가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었다. 악마는 농부가 아내 말에 넘어가서 땅만 넉넉하게 있으면 악마조차 무섭지 않다고 큰 소리 치는 걸 듣고는 옳았구나 생각했다. 좋아, 네 뜻대로 해주지. 내가 아주 널찍한 땅을 네가 원한 대로 주지. 그리고 그 땅으로 널 내 손아귀에 넣고 말 테니까 두고 보자고. 그 마을에는 여자 지주가 살고 있었다. 그녀가 소유한 땅은 120데샤티나 정도로 그렇게 넓지는 않았다. 이 지주는 지금까지 농부들과 아무런 갈등이 없이 잘 지내고 있었고 농부들을 괴롭히는 일조차 없었다. 그런데 퇴역 군인을 관리인으로 고용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관리인은 온갖 명목으로 벌금을 받아내며 농부들을 괴롭혔다. 바음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말이 지준의 귀리밭에 들어가거나 암소가 마당을 뛰어다니거나 송아지가 목초지에서 돌아다니는 일이 자꾸만 생겼고 그럴 때마다 그는 벌금을 물어야만 했다. 벌금을 물 때마다 바음은 식구들을 욕하고 때리며 화풀이를 했다. 여름 내내 관리인 때문에 곤혹을 치른 터라 겨울이 와서 가축을 우리에 가둬놓을 수 있게 되자 반갑기까지 했다. 물론 사료값이 아깝긴 했지만 마음은 한결 편했다. 그런데 겨울이 되자 지주가 땅을 팔려고 내놓았으며 그 땅을 큰 길에 있는 여관 주인이 살 거라는 소문이 마을에 돌았다. 이 소식을 들은 농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아, 그 사람이 땅 주인이 되면 지금 지주보다 더 지독하게 벌금을 받아낼 텐데 정말 걱정이다.
우리야 다들 이 땅으로 먹고 사는데 말이야. 그래서 농부들은 다 함께 지주를 찾아가서는 여관 주인에게 땅을 팔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값을 더 많이 쳐줄 테니까 자기들에게 땅을 팔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지주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농부들은 공동으로 땅 전부를 사기로 했으며 몇 번이나 모여 의논한 끝에 좀처럼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악마가 회방을 놓았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안 된 까닭이었다. 하는 수 없이 농부들은 각자 형편에 맞게 따로 땅을 사기로 했다. 지주도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바음은 이웃 사람이 20데샤티나를 샀는데 땅값의 반만 주고 나머지 반은 1년 안에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를 들은 바음은 질투가 났다. 남들이 땅을 다 사버리면 나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한 바음은 아내와 의논했다. 여보, 다들 땅을 사들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10데샤티나 정도는 사야지, 안 그래? 안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을에서 살 수가 없을 거야. 그 관리인이란 작자가 벌금을 왕창 물리면서 우리를 못 살게 굴 거잖아. 여보도 잘 알잖아, 응? 바음 부부는 어떻게 하면 땅을 살 수 있을지를 궁리했다. 모아둔 100루블의 망아지 한 마리와 키우던 꿀벌 중 절반을 판 돈을 보탰다. 아들 하나를 남의 집 일꾼으로 보내면서 성금을 받았다. 그래도 충족되지 않은 돈은 동서에게서 빌려 간신히 땅값의 절반 정도를 마련했다. 어렵게 돈을 마련한 바음은 나무가 울창한 15데샤티나 넓이의 땅을 미리 점치고 놓은 다음 지주를 찾아가서는 가격을 흥정하고 계약금을 치렀다. 그리고 시내로 나가서 매매 계약을 끝냈는데 우선 땅값의 절반을 내고 나머지는 2년 안에 주기로 약속했다. 그렇게 해서 바음에게도 자기 땅이 생겼다. 그는 씨앗을 빌려 새로 산 땅에 심었다. 농사는 풍년이었고 바음은 1년 만에 남은 땅값과 동서에게 진 빚을 모두 다 갚을 수 있었다. 이제 바음은 진정 땅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자신의 목장에서 꼴을 베고 자신의 숲에서 장작을 마련할 수 있었고 자신의 목초지에서 가축을 길렀다. 자기 밭을 갈라나가면서 쑥쑥 자라는 곡물과 목초지를 보며 바음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거기에서 자라는 풀과 꽃은 다른 곳에서 자라는 것과는 다르게 보였다. 이전에 지나칠 때는 다른 땅과 다를 게 없어 보였는데 이제는 완연히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 자신의 땅이 생긴 바음은 매일매일이 행복했다. 더 바랄 게 없을 만큼이나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의 밭과 목초지에 함부로 들어오는 탓에 골치를 썩어야 했다. 바음이 최대한 공손히 부탁을 해도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급기야는 사람들은 바음의 목초지에 소를 풀어놓기도 했으며 야간 방목을 나온 말이 그의 밭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바음은 가축만 쫓아내고 주인들에게는 좋게 이야기할 뿐 재판에 넘기거나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마침내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바음은 마침내 재판소에 고소를 했다. 모든 게 땅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이며 마을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는 아니라는 걸 바음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바음은 생각했다. 이렇게 계속 봐주다가는 땅이 정말 남아나질 않겠어. 이참에 따끔한 맛을 좀 보여줘야 돼. 그래서 바음은 재판을 걸어서 마을 사람 몇 명에게 벌금을 물렸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는 일부러 바음의 땅에 가축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숲에 들어가 보리수 나무 10그루의 껍질을 벗겨가기도 했다. 어느 날 바음이 숲을 지나는데 뭔가 허여멀건 게 눈에 띄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껍질이 벗겨진 보리수 나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나무가 잘린 곳에는 밑동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숲 가장자리 나무를 베거나 한 그루라도 남겨두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몽땅 베어버렸다. 바음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대체 어떤 자식이야. 내 누군지 찾아내기만 하면 혼쭐을 내주겠어. 바음은 이것이 누구 짓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머리를 쥐어짜기 시작했다.
그러다 마침내 생각이 났다. 쇼무카 그 자식 말고는 이런 짓을 할 자가 없어. 바음은 그 길로 쇼무카의 집으로 가서 증거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말다툼만 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쇼무카 짓이 틀림없다고 확신했던 바음은 결국 그를 고소했다. 두 사람은 마침내 법정에 섰다. 재판이 몇 차례나 열렸지만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쇼무카는 무죄로 풀려났다. 바음은 있는 대로 화가 나서 촌장과 재판관들을 통해 울분을 터뜨렸다. 당신들은 지금 도둑편을 들고 있는 거라고요. 당신들이 올바로 살고 있다면 도둑놈을 풀어주는 일 같은 건 이 재판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급기야 바음은 재판관들과도 싸움을 벌였고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더 나빠져만 갔다. 마을 사람들은 바음에게 바음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그렇게 해서 바음은 넓은 땅을 가졌음에도 마을에서 그의 자리는 이전보다 훨씬 비좁아져만 갔다. 이때쯤 농부들이 새로운 땅으로 떠난다는 소문이 들렸다. 바음은 이를 두고 생각했다. 내가 내 땅을 두고 떠날 필요는 없지. 저들이 떠나고 나면 남는 땅이 더 많아지겠지. 그 땅도 내가 다 사들여서 내 땅을 넓힐 거야. 그러면 나는 더 편히 살 수 있겠지.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땅이 비좁아서 그런 거니까. 어느 날 바음이 집에 있는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들렀다. 바음은 나그네를 하룻밤 재워주고 저녁도 대접했다. 바음은 나그네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었다. 나그네는 볼가강 건너편에서 왔으며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얘기가 계속되다가 나그네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해 간다는 말도 건넸다. 그곳에 이주하면 조합에 가입해서 한 사람당 10데샤티니씩의 땅을 받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땅이 워낙 기름져서요. 밀을 심으면 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라고 밀알은 또 어찌나 많이 열리는지 5줌만 베어도 한 다발이 된답니다. 어느 농부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 농부가 지금은 말 6필과 소 2마리를 갖게 됐다지 뭐예요. 그 말을 들은 바음은 가슴이 마구마구 뛰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있다면 이 좁은 땅에서 궁상맞게 살 필요가 있나? 여기 있는 땅과 집을 모두 팔아서 그 돈을 갖고 거기에 가서 집을 짓고 새롭게 시작하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좁아 터진 땅덩어리에 살다 보면 항상 골머리 앓는 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모든 현상들이 생긴 거잖아. 일단 직접 내가 가서 내 눈으로 직접 똑똑하게 확인해 봐야겠어. 여름이 되자 바음은 채비를 하고 길을 떠났다. 볼가강에서 배를 타고 사마라까지 간 뒤 다시 400베르스타를 걸어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나그네가 말한 그대로였다. 농부들은 한 사람당 10데샤티나의 땅을 받아 여유롭게 살고 있었으며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배당받은 땅 말고도 돈만 있다면 3루블의 가격으로 제일 좋은 땅을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었다. 알아보고 싶은 걸 다 알아보고 나서 바음은 가을이 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전 재산을 모두 팔았다. 땅을 꽤 비싼 값에 팔았으며 집과 가축도 모두 팔았다. 조합에서도 탈퇴한 뒤 봄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바음은 가족들 모두를 이끌고 새로운 땅으로 떠났다. 가족과 함께 새 마을에 도착한 바음은 곧장 조합에 가입하기로 했다. 그는 마을 노인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췄다. 그렇게 해서 이주를 허락받고는 5식구 몫에 해당하는 50데샤티나의 땅과 목장을 받았다. 바음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가축도 키웠다. 조합에서 받은 땅은 예전 땅의 3배나 되었고 아주 비옥했다. 이전보다 바음의 살림살이가 못해도 10배쯤은 나아졌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넉넉했고 목초지가 넓어서 가축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었다. 처음 새로운 마을에 와서 한창 집을 짓고 정착할 때만 해도 바음은 아주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조차 좁게 느껴졌다. 첫 해에는 조합에서 받은 땅에 밀을 심어 풍작을 거두었다. 밀농사를 계속 짓고 싶었지만
조합에서 받은 땅이 부족했다. 원래 있던 땅은 밀농사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 지역에서는 밀을 억새밭이나 묵혀둔 땅에 심어야 했다. 한두 해 밀농사를 짓고 나면 풀로 뒤덮일 때까지의 땅을 놀려야 했다. 그리고 그런 땅은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모두에게 돌아가질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다퉜다.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은 그 땅에 직접 농사를 짓고 싶어 했으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땅세를 받고 상인들에게 빌려주었다. 바음은 밀 농사를 더 짓고 싶었다. 그래서 이듬해 상인에게 1년간 땅을 빌렸다. 그 땅에 더 많은 씨를 뿌려서 풍작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 땅은 마을에서 15베르스타나 떨어져 있어서 농작물을 운반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장사를 겸하는 농민들이 농장을 소유하고 여유롭게 살고 있었다. 그걸 본 바음은 생각했다. 땅을 좀 사서 집을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훨씬 편해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한 날로부터 바음의 머릿속은 땅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을 더 땅을 빌려서 밀농사를 지으며 보냈다. 해마다 농사는 풍작이어서 바음은 돈도 꽤 모을 수 있었다. 바음은 그런대로 만족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 매년 아등바등하며 남의 땅을 빌리는 일이 지겨워졌다. 어디에 좋은 땅이 있다 싶으면 너도 나도 몰려서 차지하려고 싸웠기 때문에 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농사 지을 땅조차 얻을 수 없었다. 그러다 3년째 되는 해에 바음은 상인과 반반씩 돈을 합쳐서 마을 사람들에게 목초지를 빌렸다. 그리고 밭을 다 갈았는데 사람들과 다툼이 생겨서 재판에 넘겨지는 바람에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때 바음의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땅이 만약에 내가 빌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땅이었다면, 내 소유였다면 누구한테 이렇게 머리 숙일 일조차 없었고 이렇게 기가 막힌 꼴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부터 바음은 정식으로 구입할 땅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다 500데샤티나의 땅을 샀지만 형편이 어려워진 바음은 이조차 헐값에 되팔려고 하는 어느 농부를 우연히 만났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흥정한 끝에 1500루블로 결정했고 땅값의 반은 나중에 주기로 계약했다. 일이 이렇게 끝나갈 무렵 어느 날 상인 하나가 말 먹이를 좀 얻으려고 바음의 집에 들렀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상인은 멀리 바시키르에서 막 돌아오는 길인데 그곳에서 5000데샤티나의 땅을 1000루블에 샀다고 했다. 바음이 더 캐묻자 상인이 대답했다. 그저 거기 있는 노인네들 비위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나는 100루블어치 옷과 양탄자를 선물하고 차도 한 상자를 주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한테는 술도 대접했죠. 그랬더니 그 치들이 1데샤티나나 되는 땅을 20코페이가에 주지 뭐예요. 상인이 땅 문서를 보여주며 덧붙였다. 하천을 끼고 있는 풀로 뒤덮인 근사한 초원이었거든요. 바음은 더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그러자 상인이 다시 대답했다. 그 땅은 얼마나 넓은지 1년 내내 걸어도 다 돌아보지 못할 정도랍니다. 다 바시키르 사람들 땅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양같이 순해서 거의 공짜로 땅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바음은 생각했다. 가만히 있어보자. 저 상인의 말이 진짜라면, 그렇다면 고작 500데샤티나 땅을 사느라 1000루블을 날리고 거기다가 빚까지 얻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거기에 가면 그 돈으로 엄청나게 넓은 땅을 살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바음은 상인에게 바시키르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고 상인이 떠나고 나자 바음 역시 곧 떠날 채비를 했다. 집안일은 아내에게 맡기고 하인한 사람을 데리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시내에 들러서 상인이 얘기해준 대로 차 한 상자와 술, 이런저런 선물을 샀다. 그리고 500베르스타 넘는 길을 걷고 또 걸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 바음은 드디어 바시키르 마을에 도착했다. 모든 것들이 상인이 말한 그대로였다.
사람들은 옆에 강이 흐르는 초원에서 양털로 만든 천막을 치고 살았다. 그들은 밭을 일구지 않았으며 곡식을 먹지도 않았다. 초원에서는 소와 말이 떼지어 돌아다녔다. 망아지는 천막 뒤에 묶어놓고 어미 말들을 하루에 2번 그리로 보냈다. 말에서 젖을 짜 그걸로 술을 빚었다. 술과 치즈를 만드는 것은 여자들의 일이었고 남자들은 그저 술과 차를 마시고 양고기를 먹고 필이나 불면서 빈둥빈둥 한가롭게 보냈다. 사람들 모두 건강하고 쾌활했으며 여름 내내 빈둥거리고 놀기만 했다. 아주 무식하고 러시아어도 몰랐지만 성격만은 정말로 좋았다. 바음을 보자 사람들이 천막에서 몰려나와 그를 애워쌌다. 그들 중에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다. 바음은 그에게 땅을 좀 사러 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바시키르 사람들은 바음을 몹시도 반기며 가장 좋은 천막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양탄자 위에 방석을 놓고는 거기에 바음을 앉히고 자기들도 빙 둘러 앉았다. 그들은 차와 술을 내오고 양고기 요리도 대접했다. 바음이 마차에서 차와 선물을 가져와 나눠주었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무척이나 좋아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뭔가 한참을 얘기하더니 통역하는 사람에게 전하라고 했다. 통역하는 사람이 바음에게 말했다. 아, 이렇게 전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기쁘게 해주고는 선물에 답례를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으니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음이 대답했다. 네, 그러면 말씀드리지요. 제가 정말로 원하는 건 이곳의 땅입니다. 우리 마을은 땅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잔뜩 메말랐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땅이 아주 많고 아주 기름지던데요. 이렇게 좋은 땅은 생전 처음 보거든요. 통역하는 사람이 바음의 말을 전하자 바시키르 사람들은 또 자기들끼리 한참 동안이나 얘기했다. 바음은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목청을 높이고 웃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즐거워한다는 건 눈치챌 수 있었다. 잠시 뒤 그들이 말을 멈추고 바음을 쳐다보았다. 통역하는 사람이 말을 건넸다. 네, 당신의 호의에 대한 보답으로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땅을 기꺼이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땅을 손으로 가리키기만 하면 그대로 주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바시키르 사람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다투기 시작했다. 바음이 무슨 일인지 묻자 통역하는 사람이 대답했다. 땅 문제는 촌장님에게 물어본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쪽과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 쪽이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바시키르 사람들이 한참 동안 옥신각신하는데 여우 털모자를 쓴 남자가 불쑥 들어왔다. 그러자 모두들 말을 뚝 그치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통역하는 사람이 말했다. 저분이 바로 촌장님이십니다. 바음은 준비해오는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옷과 5파운드짜리 차상자를 가져다 촌장에게 내밀었다. 촌장은 그걸 받고는 맨 윗자리에 앉았다. 사람들이 일제히 촌장에게 뭔가를 말하기 시작했다. 촌장은 한참 동안 얘기를 듣더니 고갯짓으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는 바음에게 러시아어로 말했다. 자, 그렇게 하세요. 마음에 드는 땅을 고르시죠. 땅이야 얼마든지 있으니. 바음은 생각했다. 갖고 싶은 만큼 가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져야 되지? 확실치가 않은데 계약을 해야겠다. 안 그러면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다시 빼앗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생각을 마친 바음이 말했다. 아, 이렇게나 친절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곳 땅이 많긴 하지만 전 그냥 조금만 바랄 뿐이거든요. 다만 제 땅이 얼마만큼 되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정확히 측량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람 목숨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께서 선뜻 땅을 주셨는데 나중에 여러분 후손들이 다시 빼앗아 갈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 말을 들은 촌장이 대답했다. 맞는 말이네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상인 하나가 여기서 땅을 사고 문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게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촌장은 그 말뜻을 알아듣고 대답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전혀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이곳에도 서기가 있으니 함께 시내에 나가서 서류에 도장을 찍도록 합시다. 그런데 땅값은 얼마인가요? 이곳에서는 모든 땅값이 다 똑같습니다. 하루에 1,000루블입니다. 바움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하루라고요? 그건 어떻게 재는 건가요? 몇 데샤티나쯤 되는 건가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 모릅니다. 하루 단위로 땅을 팔죠. 하루에 걸어서 갔다 온 만큼 땅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루치가 1,000루블인 것이지요. 바움이 깜짝 놀라 되물었다. 하루요? 하루에 돌 수 있는 땅이라면 상당히 넓을 텐데요? 촌장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네, 그 땅을 다 갖는 겁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안으로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당신은 돈을 잃게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제가 다닌 곳을 어떻게 다 표시하나요? 당신이 출발하고 싶은 장소를 정하면 우리가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삽 하나를 들고 그 지점을 출발해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어디든 원하는 곳에 표시를 하세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꿀 때마다 삽으로 땅을 파고 풀을 심어두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가서 쟁기로 각 구덩이를 연결할 테고요. 얼마나 멀리 가든 상관없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는 꼭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그 땅은 전부 당신 것이 됩니다. 바움은 뛸 듯이 기뻤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약속하고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술과 양고기를 먹고 차를 마시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 동이틀 무렵까지 해가 뜨기 전에 약속 장소로 나가기로 하고 바움에게 푹신한 깃털 이불을 내준 뒤 각자 천막으로 돌아갔다. 바움은 자리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땅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땅을 최대한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요즘은 해가 기니까 하루에 50베르스타 정도는 너끈히 갈 수 있겠지? 그 정도면 얼마나 넓은 걸까? 그 중에 시원치 않은 땅은 팔거나 빌려주고 좋은 땅은 내가 농사를 지어야겠다. 소 2마리와 쟁기를 사고 일꾼도 2사람쯤 고용해가지고 50데샤티나 정도의 농사를 짓고 나머지 땅에는 가축을 길러야겠어. 바움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새벽녘에 깜빡 잠이 들었다. 그리고 잠이 들자마자 꿈을 하나 꾸었다. 꿈에서 그가 천막 안에 누워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인지 궁금해서 밖으로 나가보니 바시키르의 촌장이 천막 앞에 앉아 배를 움켜쥐고 몸을 흔들면서 웃고 있었다. 바움이 촌장에게 가서 물었다. 촌장님, 왜 그렇게 웃고 계세요? 그런데 다시 보니 그는 촌장이 아니라 얼마 전 바움 집에 땅 이야기를 해주던 상인이었다. 바움이 상인에게 여기는 언제 온 건지 하고 물으려는 순간 상인의 모습은 예전에 볼가강 건너편에서 왔다던 농부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또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 농부도 아니었다. 뿔과 발톱이 달린 악마가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고 그 앞에 어떤 남자가 맨발에 바지와 셔츠만 입은 채 땅에 쓰러져 있었다. 바움이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남자는 죽어 있었는데 그 모습은 바로 바움 자신이었다. 그 순간 바움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번쩍 떴다. 아씨, 꿈이잖아. 주위를 두리번거리니 열린 문 틈으로 부옇게 날이 밝아오는 것이 보였다. 이럴 때가 아니야. 어서 사람들을 깨워 출발해야겠어. 바움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차에서 자던 하인을 깨워 말을 준비하게 하고 바시키르 사람들을 깨우러 갔다. 자, 땅을 재러 갈 시간입니다. 얼른들 일어나시죠. 바시키르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촌장도 왔다. 사람들은 또 술을 마시면서 바움에게 차를 권했다. 하지만 바움은 차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차 마실 때가 아니에요. 저기 더 늦기 전에 우리 다 얼른 출발하시죠. 바시키르 사람들이 준비를 마치고 출발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탔고 어떤 사람은 마차를 타고 갔다. 바움은 삽을 준비하고
하인과 함께 자신의 마차에 올라탔다. 초원에 도착하고 나니 날이 환하게 밝아왔다. 바시키르 어로시앙이라는 언덕에 오른 다음 모두들 말과 마차에서 내려 한데 모였다. 촌장이 바음에게 다가와서 한 손을 들고는 들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자자,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이 전부 우리 땅입니다. 어디든 마음에 드는 곳을 고르시죠. 바음의 눈이 반짝거렸다. 땅은 온통 풀로 뒤덮인 데다가 손바닥처럼 넓게 평평했으며 양귀비씨처럼 검었기 때문이었다. 구덩이마다 온갖 종류의 잡초가 사람 가슴 높이로 우거져 있었다. 촌장이 여우털 모자를 벗어 땅에 놓고 말했다. 이곳을 출발점으로 하시지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당신이 지나온 곳 모두가 당신 땅입니다. 바음이 돈을 꺼내서 촌장의 모자 위에 놓았다. 그리고는 겉옷을 벗고 조끼만 입은 채로 허리에 가죽들을 단단히 여미고 빵 주머니를 품에 넣고 물병도 허리띠에 매달았다. 장화를 여며 신고는 하인에게서 삽을 받아든 다음 출발 준비를 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잠시간 생각했다. 어느 방향이든 모두 좋아 보였다. 어디나 다 좋을 거야. 그냥 해가 뜨는 방향으로 정처 없이 가자. 이렇게 생각한 바음은 동쪽을 향해 서고는 몸을 풀면서 해가 떠오르길 기다렸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어. 선선할 때 걸어야 힘이 덜 들 거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기 무섭게 바음은 삽을 어깨에 메고 초원을 향해 걸어갔다. 바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걸었다. 1베르스타쯤 가서는 걸음을 멈추고 구덩이를 판 후 눈에 잘 띄도록 풀을 겹겹이 쌓았다. 그런 다음 또 걸었다. 걷다 보니 뻣뻣했던 몸이 풀려 걸음도 절로 빨라져 갔다. 한참 동안 가다가 또 구덩이를 팠다. 바음이 뒤를 돌아보았다. 햇빛이 비추니 언덕과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또렷하게 보였고 마차 바퀴도 그에 맞춰 번쩍거렸다. 얼추 어림잡아 보니 5베르스타쯤 온 것 같았다. 날이 점점 더워졌다. 바음은 조끼를 벗어 어깨에 걸치고 다시 걸음을 옮겨서 5베르스타를 더 갔다. 시간이 지나자 날이 꽤 더워졌다. 태양의 위치를 보니 아침을 먹을 시간이었다. 이제 하루에 지나야 하는 거리에 4분의 1을 왔구나. 아직 방향을 돌리기엔 너무 일러. 장화를 벗어 던지고 걸어야겠어. 이렇게 생각한 바음은 자리에 앉아서 장화를 벗어 띠에 매달고 다시 걸었다. 걷기가 한결 수월했다. 5베르스타만 더 가서 왼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거야. 땅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놓치기 아깝단 말이지. 가면 갈수록 땅이 더 좋아 보이니 참 멈출 수가 없네. 한참 동안 똑바로 가다 돌아보니 이제 언덕은 잘 보이지도 않았고 사람들도 개미처럼 거무스름하고 작게만 보였다. 무엇인가 햇볕을 받아 반짝거리는 걸로만 보일 뿐이었다. 그걸 본 바음이 생각했다. 이쯤이면 올 만큼 온 것 같으니까 방향을 돌려야겠다. 땀을 한참 동안 흘렸더니 목도 타고 말이야. 그는 멈춰서서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풀을 여러 겹 쌓았다. 그런 다음엔 물병을 열어 물을 마시고 왼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는 걷고 또 걸었다. 풀이 꽤 높이 자라 있었고 날도 몹시 더웠다. 바음은 슬슬 지치기 시작했다. 태양을 올려다보니 한낮이었다. 자, 이쯤에서는 좀 쉬어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어. 바음은 자리에 앉아 빵을 먹고 물로 목을 죽였다. 그러나 눕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누웠다간 그대로 잠이 들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잠깐 동안 앉았다가 또 걷기를 반복했다. 빵으로 배를 채웠더니 기운이 나서 처음에는 그런 대로 걸을만 했다. 하지만 날은 점점 더 무더워지고 졸음이 쏟아졌다. 그래도 바음은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 앞으로 1시간만 더 고생하면 남은 인생 내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같은 방향으로 한참을 걷다가 왼쪽으로 돌려는 찰나 바로 앞에 물기를 잔뜩 머금은 땅이 있었다. 이 땅은 놓치기가 너무 아까운데? 여기엔 밀을 심으면 정말 농사가 잘 될 것만 같은데.
결국 그 땅 너머까지 가서 구덩이를 판 다음에야 바음은 방향을 돌렸다. 다시 언덕배기를 돌아다 봤다. 열기 때문이었는지 모든 것이 아른거려서 언덕이 사람들조차도 희미하게만 보였다. 그들까지의 거리가 15베르스타쯤 되었다. 두 방향에서 시간을 너무너무 길게 잡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더 시간을 단축해야겠는걸? 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방향에서는 걸음을 더 재촉했다. 태양을 올려다보니 벌써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세 번째 방향에 들어서서는 이제 겨우 2베르스타 왔고 출발 지점까지는 15베르스타는 좋게 남아 있었다. 안 되겠는데. 땅 모양이 비뚤어져서도 이제 돌아가야겠어. 이 정도로 충분하니까 이 이상은 욕심내지 말자. 바음은 서둘러 구덩이를 파내고는 언덕을 향해 걸었다. 언덕을 타고 올라가는 길은 여간 고역스러운 게 아니었다. 바음의 온몸은 벌써 땀으로 흠뻑 젖었고 맨발은 긁혔으며 상처가 났다. 다리는 점점 더 힘이 빠져만 갔다. 바음의 마음속에 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려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해는 야속하게 서산으로 자꾸만 기울어갔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네.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었나? 늦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바음은 언덕과 태양을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았다. 언덕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태양의 모습은 이미 거의 모습을 감추었다. 바음은 걷고 또 걸었다. 몹시 괴로웠지만 점점 걸음을 빨리 했다. 바음의 목 안에서는 숨 쉴 때마다 피맛이 났다. 아무리 가더라도 목적지까지는 멀기만 했다. 결국 바음은 달리기로 결정했다. 조끼도 신발도 물통도 모자도 다 내던져 버리고 오직 산만을 지팡이 삼아 달렸다. 어떡하지?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다 망쳐버린 건가? 해지기 전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자 두려워서 숨이 멎는 것만 같았다. 그럼에도 바음은 계속해서 달렸다. 땀에 젖은 셔츠와 바지가 몸에 들러붙었고 입이 바짝바짝 말라갔다. 가슴은 대장간 풀무처럼 부풀어 올랐고 심장은 망치질하듯이 쿵쾅거렸으며 다리는 남의 다리인 양 흐느적거렸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죽을 것만 같아. 죽는 게 무섭긴 했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었다. 지금까지 달려와 놓고 여기서 멈추면 다들 날 뭐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달리고 또 달려서 어느새 언덕배기에 이르자 바시키르 사람들이 그를 향해 질러대는 함성이 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니 바음은 심장이 더 쿵쾅거렸다. 바음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끌어모아 달렸다. 해는 이미 지평선에 거의 닿았으며 피처럼 붉은 빛이 주위로 넓게 퍼졌다. 금방이라도 넘어갈 것만 같았다. 이제 해는 아주 낮게 떠 있었고 목적지도 코앞이었다. 언덕 위에 서서 바음에게 빨리 오라고 손짓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땅에 놓인 여우 털모자와 그 위에 있는 돈, 그리고 땅바닥에 앉아 두 손으로 배를 잡고 있는 촌장의 모습까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바음은 꿈이 생각났다. 땅을 많이 차지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날 거기에서 살게 해주실까? 이제 다 끝났다. 내가 다 망쳐버렸어. 저기까지 도저히 갈 수가 없을 거야. 죽을 것 같다. 바음은 태양을 올려다보았다. 태양의 반쪽이 이미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 모아서 또 달렸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겨우 언덕 아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날이 어두워졌다. 태양이 완전히 모습을 감춘 걸 보고 바음은 탄식했다. 그렇게나 고생했는데 모든 게 다 헛사가 되어버렸구나. 다 부질없어졌어. 바음이 절망해서 그만 멈추려는데
바시키르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러대는 고함 소리가 바음의 귀에 들렸다. 바로 그때 언덕 아래에서는 해가 다 진 것 같아도 언덕 위에서 보면 아직 해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바음은 크게 심호흡을 하고는 언덕으로 뛰어 올라갔다. 아니나 다를까 언덕에는 아직 햇빛이 남아있었다. 바음은 언덕 꼭대기까지 가서 모자를 보았다. 모자 앞에 촌장이 앉아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다. 바음은 또 한 번 꿈을 떠올리며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다리가 스르르 무너지는가 싶더니 바음이 앞으로 그대로 고꾸라졌다. 그의 두 손이 모자에 닿았다. 촌장이 그때 소리쳤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엄청난 땅을 결국 차지하게 됐어요. 바음의 하인이 달려가서 바음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바음은 일어나지 못했고 입에서 피를 토해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 바시키르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이 딱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하인은 삽을 들고 바음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길이에 맞춰 무덤을 파고 그를 묻었다. 바음이 차지한 땅은 그 3 아르신이 전부였다.